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한 순간 진짜 뉴스는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수함 몇 척이 어느 나라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느냐 딱 그 한 줄에만 눈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가 나온 바로 그 순간 정작 흔들리기 시작한 건 잠수함이 아니라 그 잠수함 뒤에 통째로 딸려있던 훨씬 크고 복잡한 그림이었습니다. 철강 공장에 들어갈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백 명을 길러낼 조선훈련센터, 지상 무기를 캐나다 땅에서 직접 찍어낼 생산 라인, 그리고 LNG와 수소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사업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묶음으로 제안돼 있었고 그 묶음이 한화 쪽에서 하나둘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걸 감정적인 복수극으로 단순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철회된 것, 아직 보류 상태인 것,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것, 그리고 애초에 검토 단계에 불과했던 것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수많은 보도가 바로 이 네 가지를 뭉뚱그려서 마치 거대한 계약 하나가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가 K9 자주포나 천무 다연장 로켓을 이미 정식으로 주문해 놓았었다는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군은 이 무기 체계들을 단 한 번도 확정 발주한 적이 없습니다. 서명된 계약서도 확정된 물량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주문한 적도 없는데 캐나다는 대체 무엇을 잃은 걸까요? 그리고 한화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주문에서 무엇을 빼내고 있는 걸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왜 이게 복수가 아니라 계산인지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차분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2척 규모의 신형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의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건 최종 계약이 아니라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만약 이 협상이 끝까지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화를 예비 협상 대상, 그러니까 이 순위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조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한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 독일과의 협상이 비용 문제나 일정 문제로 삐끗한다면 그 다음 전화를 받게 될 사람이 바로 자신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건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화는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문은 살짝 열어둔 채로 조건이 사라져버린 투자들만 조용히 정리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게 왜 복수가 아니라 계산인지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헤드라인 한 줄 뒤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파고드는 분석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이 잠수함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화가 캐나다에 내밀었던 제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건 절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화가 제시한 건 잠수함을 팔되 그 잠수함을 만드는 산업 생태계 전체를 캐나다 안에 심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조선 인력을 훈련시키고 그 배에 들어갈 철강을 캐나다에서 조달하고 항구와 조선소에 필요한 에너지를 함께 공급하고 나아가 지상 무기까지 현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여러 산업이 하나의 밧줄로 묶여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밧줄에 묶인 프로젝트들 상당수는 애초에 잠수함 수주를 전제 조건으로 깔고 설계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따내야 그 다음 투자들이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 잠수함이라는 핵심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뒤에 매달려 있던 투자들 중 일부는 자동으로 명분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잠수함 하나 떨어졌다고 철강과 에너지와 지상 무기까지 줄줄이 흔들리는가? 이게 바로 대형 방산 사업의 생리입니다. 이런 사업에서 기업은 무기 한 품목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장기적인 산업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12척을 40년, 50년 동안 유지하고 정비하고 부품을 대주려면 결국 그 나라 안에 공장과 인력과 공급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강 투자도 훈련센터도 부품 생산도 전부 그 잠수함이라는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입니다. 뿌리가 뽑히면 가지들이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두고 조건이 사라지면 투자도 재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회계입니다.
어떤 투자에서 수익의 근거가 되던 대형 계약이 사라졌다면 그 투자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경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도시에 큰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가 바로 옆에 확보될 예정이던 대형 고객 때문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고객과의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그럼 그 공장을 그대로 짓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경영자가 오히려 무책임한 겁니다. 반응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언론에는 복수처럼 비쳤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 설명이 됩니다. 빠른 게 감정적인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준비된 기업일수록 조건이 바뀌면 그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밧줄에 묶여있던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뜯어보겠습니다. 통째로 취소라고 부르면 편하지만 그건 부정확합니다. 프로젝트마다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온타리오 해밀턴에 세워질 예정이었던 해군 훈련센터입니다. 한화오션, 온타리오 조선소, 그리고 모호크 칼리지가 함께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훈련센터는 잠수함을 운용하고 정비할 인력을 키워내는 시설이었는데 한화의 참여는 철회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캐나다 쪽 기관들, 그러니까 지역 조선소와 칼리지끼리는 협력의 일부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한화가 빠졌다고 해서 캐나다 안의 교육 협력 전체가 증발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핵심 축이 빠진 철회로 분류하는 게 정확합니다. 둘째, 엘고마 스틸입니다. 이건 규모가 가장 크고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약 2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더해 최대 5천만 달러 상당의 철강을 사들이겠다는 구매 계획까지 얹혀 있었습니다. 엘고마 스틸은 온타리오 수 세인트 마리에 있는 오래된 철강 도시의 심장 같은 회사인데 이 투자가 한화의 잠수함 입찰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짓기로 하면 그 배와 관련 구조물에 들어갈 강제를 여기서 대고 동시에 공장을 현대화하는 자금을 넣는다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잠수함 수주가 무산되면 이 철강을 대체 어디에 쓸 것이며 그 투자로 무슨 수익을 낼 것이냐는 질문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건이 사라지면 투자도 재검토한다는 논리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직 엘고마 스틸 투자가 공식적으로 취소됐다는 확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경제적 근거를 잃고 보류 상태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수세인트 마리라는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서 함부로 취소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셋째, 지상 생산 플랫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캐나다 자동차 산업이 손잡고 지상 무기 체계를 캐나다 안에서 생산하려던 구상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 기반, 그러니까 이미 자리 잡은 공장과 숙련 인력을 방산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이디어였죠. 이건 생각보다 영리한 그림입니다. 자동차 공장은 대량 생산 라인과 정밀 조립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서 그 기반을 장갑차나 자주포 같은 지상 장비 생산으로 돌리는 게 맨 땅에서 새 공장을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전환 등으로 흔들리던 캐나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는 방산이라는 새로운 안정적 일감이 생기는 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사업에서 진 이후 이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철회됐다는 발표도 그대로 간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솔직하게 미확인 상태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취소됐다고 단정하는 건 사실을 넘어서는 추측입니다. 넷째, LNG와 수소를 아우르는 대규모 에너지 투자 제안입니다. 이건 숫자만 보면 가장 야심찬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구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잠수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까지 자동으로 취소됐다고 묶어버리는 건 성급합니다. 검토 단계였던 것과 철회된 것은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리하면 이 패키지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진 게 아니라 프로젝트마다 철회, 보류, 미확인, 검토 지속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 네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두세 배 부풀려진 그림에 속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 가운데 어느 프로젝트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큰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던져둔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잃은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캐나다군은 이 두 체계를 확정 발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주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진짜로 잃은 건 완성된 무기 계약이 아니라 캐나다 영토 안에서 이런 체계를 직접 생산하고 자국 환경에 맞게 개조하고 수십 년 동안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이었습니다.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심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총을 못 산 게 아니라 총을 만드는 공장을 못 지은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탄약을 재보급해주는 차량은 K10입니다. K20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여기저기서 자주 혼동되는데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K10, 열십입니다. K9가 포탄을 쏘면 그 뒤에서 포탄을 자동으로 실어다 채워주는 짝꿍 차량이 바로 K10입니다. 이 둘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자주포 혼자서는 실을 수 있는 포탄이 한정돼 있으니 전투가 길어지면 이 재보급 차량이 있어야 계속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9와 K10은 늘 짝을 이뤄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와 무인 차량 체계까지도 더 넓은 지상 전략 패키지의 일부로 논의됐던 품목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K9도 천무도 K10도 레드백도 무인 차량도 캐나다군이 공식적으로 발주한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는 무기 판매 계약이 취소된 사건이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산업 생태계 구상이 핵심 조건을 잃고 흔들린 사건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이 파기됐다는 잘못된 이야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사회가 실망하고 뉴스가 시끄러웠을까요? 여기에도 진실과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지역 반응은 분명히 실제로 있었습니다. 해밀턴, 수 세인트 마리,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 사이에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도시들에게 이런 대형 사업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쇠락해가던 제조업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철강 도시에게 2억 달러 투자와 안정적인 철강 구매처는 도시의 운명을 바꿀 만한 크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던 도시에 수백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지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나오는 실망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린 수천 개의 일자리, 그 상당수는 이미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 자리, 그러니까 아직 종이 위에만 존재하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발표됐던 많은 사업들이 서명된 확정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나 의향서 혹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건 함께 검토해보자는 약속이지 반드시 하겠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해 캐나다가 잃은 건 이미 존재하던 수천 개의 일자리가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잠재적 기회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라진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생겼을 수도 있는 월급인 거죠. 이 둘은 고통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미 있던 공장이 문을 닫는 것과 지어질 뻔했던 공장이 착공되지 않는 건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언론이 이 둘을 섞어서 다루면 실제보다 훨씬 비극적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균형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독일의 제안 역시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TKMS의 제안에도 캐나다 안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산업적 이익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짓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어느 나라와 계약하든 일정한 현지 작업과 일자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산업적 이익 자체를 통째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받기로 한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산업 패키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 선택한 것뿐입니다. 한쪽이 사라졌다고 해서 반대편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빼놓으면 캐나다가 마치 산업 전체를 걷어찬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는 한화가 아니라 TKMS를 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냉정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독일의 TKMS를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잠수함 한 종류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함께 운용하는 통합된 잠수함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은 배를 쓰는 나라들끼리는 부품을 공유하고 정비 노하우를 나누고 승조원을 함께 훈련시키고 물류망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 하나가 필요할 때 같은 잠수함을 쓰는 이웃 나라에서 바로 조달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게다가 이 체계는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휘 구조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캐나다에게 잠수함이 필요한 무대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대서양과 북극입니다.
특히 북극은 앞으로 강대국들이 부딪힐 새로운 전략 공간인데 얼음 밑을 오가는 이 무대에서 동맹국들과 손발을 맞춰 작전하려면 같은 장비와 같은 체계를 쓰는 게 결정적인 이점이 됩니다.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 무기 자체의 성능표를 넘어서 캐나다의 선택을 좌우한 겁니다. 잠수함의 스펙만 비교한 게 아니라 그 잠수함이 어느 동맹의 그물망에 연결돼 있느냐를 본 거죠. 다만 이 선택의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캐나다가 도입하기로 한 E1ECD는 아직 개발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신형 클래스입니다. 새로운 클래스라는 건 아직 실전에서 오래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리스크가 따라붙습니다. 첫째는 통합 리스크입니다. 새 설계를 캐나다의 요구에 맞춰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용 리스크입니다. 신형 개발은 거의 언제나 처음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신형 무기 개발을 봐도 초기 견적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셋째는 일정 리스크, 즉 인도가 늦어질 가능성입니다. 새 배를 처음 만들 때는 설계 확정부터 시험 운항까지 변수가 많아서 약속한 인도 시점이 뒤로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캐나다는 결함이 입증된 잠수함을 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독일을 악당으로 그리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앞으로 생산과 시험 과정을 통해서 약속한 일정과 성능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하는 아직 검증이 남아있는 신형 잠수함을 선택한 겁니다. 결함이 확인된 배가 아니라 증명이 필요한 배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이 나쁜 선택지여서가 아니라 새 것에는 새 것의 숙제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숙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이 선택이 옳았는지를 몇 년 뒤에 판가름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화의 진짜 방역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감정적인 철수가 아니라 지극히 냉정한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예비 협상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순위 자리를 지키면서 독일과의 협상이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와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는 거죠. 만약 E1ECD의 통합이나 비용, 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다면 캐나다가 다시 돌아볼 상대는 결국 이 순위였던 한화입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찰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캐나다 안의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 걷어차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은 남기고 잠수함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린 사업만 골라서 정리하는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리입니다. 손실이 확정된 자리에서는 발을 빼고 아직 수익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버티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는 계산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 과정에서 확보하고 다듬은 조선과 방산 역량을 다른 시장으로 옮겨서 굴리는 겁니다. 한화가 눈독 들일 수 있는 시장은 캐나다 하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잠수함을 새로 도입하려는 국제 사업들이 여럿 진행되고 있고 중동의 여러 해군은 함정과 방산 협력에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화는 미국 조선업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함정 유지보수 시장, 그리고 한화가 확보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통한 현지 확장은 캐나다에서 하려던 현지화 전략을 훨씬 더 큰 시장에서 다시 펼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캐나다에서 심으려던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더 넓고 비옥한 땅에 옮겨 심는 셈입니다. 캐나다에서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 현지 생산 노하우, 부품 공급망을 짜는 방식, 이 모든 경험은 캐나다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시장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결국 한화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실적입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현지 부품 업체를 참여시키고 산업에 실제로 투자하고 납기를 지키고 수십 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른바 한국형 산업화 모델을 다음 계약에서 진짜로 굴러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델이 실제 계약에서 작동하는 걸 한 번이라도 확실히 증명하면 캐나다에서의 한 번의 패배는 오히려 더 큰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실적을 보고 한화를 찾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딱 5가지 신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째, 캐나다와 TKMS 사이의 최종 계약이 실제로 서명되는지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 아직 서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협상이 틀어지는 사례는 방산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둘째, 초기 인도 일정이 약속대로 지켜지는지입니다. 여기서 신형 클래스의 리스크가 현실이 될지 아닐지가 드러납니다. 셋째, 엘고마 스틸이 내놓을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보류에서 끝나는지 취소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되살아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수세인트 마리 사람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신호가 바로 이겁니다. 넷째, 지상 무기 합작 사업이 실제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종료되는지입니다. 미확인 상태였던 이 프로젝트의 운명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다섯째, 한화가 다음으로 어떤 대형 계약을 따내는지입니다. 다른 시장에서 큰 수주가 나온다면 캐나다 패키지 회수가 후퇴가 아니라 자본 재배치였다는 게 증명됩니다. 이 5가지를 계속 지켜보시면 여러 언론이 서로 다르게 떠드는 와중에도 이 사건의 진짜 결말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화는 이미 확보돼 서명까지 끝난 주문에서 K9와 천물을 빼낸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기지 못한 계약, 그러니까 따내지 못한 잠수함 사업을 중심으로 쌓아 올렸던 산업 패키지를 조건이 사라진 순서대로 하나씩 회수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걸 복수라고 부르면 클릭을 부르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되겠지만 계산된 자본 재배분이라고 부르는 쪽이 이 상황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거가 사라진 곳에서 빠져나와 근거가 있는 곳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좋은 기업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화의 결정을 방역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계산이라고 보시나요? 이건 감정적인 방역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방역이라고 남겨주시고, 아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냉정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보신다면 계산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5가지 신호를 제가 계속 추적해서 다음 편을 만들어 드리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캐나다라고 남겨주시고, 이 산업 패키지가 앞으로 어디까지 되살아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패키지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단어가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정합니다.